친애하는 영도자 김용민 동지께서는 하이엔드 블루투스 스피커의 끝판왕 다인 오디오의 뮤직 1357 시리즈를 조선반도 최저가에 판매하기로 결정하시었다. 다른 블루투스 스피커와는 차원이 다른 사운드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장소에 따라 스스로 반응하여 사운드의 크기와 음색을 변화시키는 인공지능까지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럭셔리한 다인 오디오를 무려 조선반도 최저가에 입점시킨 건 지난 다이슨 청소기 최저가 입점에 버금가는 쾌거라며 위대하신 영도자 김용민 동지께서는 마치 홍준표 대표가 미국에서 돌아와 자유한국당 대표에 취임한 듯 치솟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시었다. 덴마크의 하이엔드 오디오 브랜드 다인 오디오의 뮤직 시리즈 정품을 최저가에 구매하는 방법은 김용민.com 2018년 7월 22일 금요일 김용민 브리핑 2부입니다. 지상파 라디오 청취율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번 주에 끝났는데요. 만약 어제 5분 이상 들은 라디오 프로그램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아침 10시 때 SBS 러브 FM 김용민의 정치쇼, 밤 10시 때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네, 많이 듣고 계시죠? 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침 10시 때 SBS 러브 FM 김용민의 정치쇼, 밤 10시 때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오늘 새벽에 나온 종합일간지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일보. 문재인 대통령 평양행 8월로 앞당기나,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청와대가 이르면 다음 달 남북 정상회담을 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남북 그리고 미국 이렇게 3자 정상회담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는데요. 오는 9월 미국 유엔 총회에서 세 나라 정상이 만나 종전선언을 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신문. 이제 시작. 세월호 더 큰 책임 묻는다. 세계일보. 초동부실 대처가 키운 참사 국가 책임, 이런 제목입니다. 국가가 세월호 참사 희생 유가족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 이런 내용의 법원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재난 컨트롤 타워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조선일보. 어제도 엄마가 또 울었습니다.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어린이집의 찜통 통학차 때문에 어린이가 숨지는 비극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엔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어린이를 깔고 눌러 질식사한 사건도 발생했는데요. 어린이집의 관리 부주의가 심각하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다음은 중앙일보. 제주 예멘 난민 길에 나앉기 시작했다, 이런 제목입니다. 제주도에 체류 중인 일부 예멘 사람들이 노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난민 심사가 지체되고 제주도 밖 이동 제한 조치가 장기화하면서 노숙 시도가 더 늘어날 것이다, 이런 우려가 나온다고 중앙일보가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한겨레. 한국이 쫓아낸 소녀 마히야, 내 나라는 한국 그리워요,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미등록 이주 노동자 부모에게서 태어나 8살까지 한국에서 살던 소녀 마히야는 2013년 한국 체류 권리를 얻지 못해서 결국 추방당했습니다. 경기도 마석 가구공단에서 자란 마히야는 엄마 손을 잡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나라 방글라데시로 떠났는데요. 최근 방글라데시를 찾아간 한겨레 기자에게 마히야는 한국이 그리워요, 한국은 내가 태어난 곳이고 내 나라니까, 이렇게 말하며 눈물을 쏟았다고 합니다. 이번엔 한국일보. 일베에 맞서려다 똑같이 괴물이 된 워마드,
이런 제목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워마드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남성 혐오에 기반한 게시물이 올라옵니다. 한국일보는 일베에 맞서려고 미러링을 하던 워마드가 결국 스스로 괴물이 돼버렸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다음은 경향신문. 상생택한 현대차 노사, 협력사에 500억 쓴다.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현대자동차 노사가 부품협력사에다가 500억 규모의 상생협력기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노사가 협력사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합의까지 이루어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마지막으로 동아일보, 문희상 국회의장, 여당은 제1야당과 협치해야 한다. 정책연합 당장 해야. 이런 제목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4당 체제로 구성된 20대 국회는 협치를 해야 하는 게 태생적 숙명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정책연합은 당장 해야 한다. 같은 진영끼리 내각을 꾸리는 소연정은 지금도 가능하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살펴봤습니다. 아이고 무릎이야. 주사도 맞고 무릎 보호대도 이것저것 써봤는데 효과가 없네. 무릎펜 몰라? 무릎펜? 무릎펜이라고 이번에 새로 나온 무릎 관절 보호대야. 우리 부모님도 무릎펜 사용하시고 운동하는 재미에 푹 빠지셨어. 어디서 살 수 있어? 네이버에서 무릎펜을 검색 후 쇼핑몰에서 구매하시고 상담은 010-2255-4489 최 과장을 찾아주세요.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당신의 정직한 뉴스 보좌관 김용민과 주파수를 맞춘다. 새로운 아침 특별한 선택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세월호 참사로 숨진 희생자 유가족들에게 국가가 손해배상을 하라. 이런 내용의 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정부의 세월호 참사 초기 대응과 희생자 구조 실패는 위법하다고 보지 않아 한계를 남겼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숨진 단원고 학생들 그리고 일반인 승객들의 유가족은 정부와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는데요. 재판부는 참사가 벌어진 지 4년 3개월, 소송 2년 10개월 만에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은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당시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경비정 123정 김경일 정장만의 잘못으로 돌린 겁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4.16 세월호 가족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은 3년 전 소송을 시작하며 발표했던 입장문을 낭독한 뒤에 후속 재판에서는 정부에 더 큰 책임을 묻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유경근 4.16 세월호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의 발언 들어보시죠. 언론과 국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4.16 가족협의회는 세월호 참사 1주기 이후 본격적으로 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고민과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올해 초부터 특별조사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조사 활동을 시작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그러지 못했고, 참사 1주기 직전에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과장된 배상 금액이 모든 언론 보도의 주요 뉴스가 되어 전국을 뒤덮어 버리기도 했습니다. 특히 배상 신청을 할 경우 정부와 화해가 성립되어 소송 등을 통한 추가적인 문제 제기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 우리를 분노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자식과 가족이 억울하게 죽었는데 참사의 진상이 밝혀지기도 전에 돈을 받고 끝낼 수는 없습니다. 소송을 통해서라도 참사의 원인을 밝히고 정부의 위협한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판결문에 명시하고 싶습니다. 그래야만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거듭 반복되는 돌고래호 침몰과 같은 어이없는 참사를 막고 안전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듣고 싶습니다. 언론에 호소합니다. 또다시 마타도어에 시달릴 수 있음을 알면서도 배상 신청을 거부하고 소송을 선택한 피해자와 가족들의 간절한 마음, 끊임없이 반복되는 참사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단 한 명의 국민도 포기하지 않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싶은 우리들의 진심을 왜곡 없이 보도해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이 세상에 자식과 가족을 잃고 돈을 바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더구나 부모라면 어떻게 자식의 죽음을 돈으로 보상받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난 526일 동안 엄마 아빠의 힘으로, 가족의 마음으로 오직 참사의 진상규명과 안전한 사회를 이루어내기 위해 버티며 싸워왔습니다. 우리 피해자들과 똑같은 엄마 아빠이자 가족인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우리가 선택한 길을 엄마 아빠의 힘으로, 가족의 마음으로 응원하며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한겨레 보도였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의 수건 사업은 상고법원 도입이었는데요. 이에 대해 법원 내부에서조차 찬반이 엇갈리자 당시 법원행정처는 왜곡된 설문조사 결과로 여론몰이를 하려고 했습니다. 2015년 4월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과 기획조정실은 특정 언론사 홍보전략 이런 제목의 문건을 함께 작성했습니다. 문건에는 전국 변호사들을 상대로 상고법원 설치와 관련해 설문조사 실시를 제안한다 이런 내용이 담겼는데요. 문제는 상고법원 설치에 유리하도록 설문조사 시기와 방법을 조작해 의도한 대로 결과를 이끌어내려고 했던 점입니다. 설문조사 기간을 공지하지 않고 원하는 결과가 나오면 바로 조사를 중단한다는 겁니다. 또한 박근혜 정부 출범 첫 해였던 2013년 8월 법원 행정처 판사가 청와대를 드나든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정통성과 직결된 국가정보원 대선 여론조작 사건 1심 재판이 한창 진행되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청와대를 드나들었던 정다주 법원 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은 양승태 대법원 시절 재판거래 의혹 관련 문건을 집중적으로 작성한 핵심 실무자였습니다. 원세훈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심기 경호에 나섰던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됩니다. 한겨레와 한국일보의 보도 소개해드렸습니다. 포화 상태라던 자영업자가 지난해에도 2016년보다 30만 명 이상 증가했습니다. 4년 전과 비교하면 100만 명가량 늘어난 것입니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개인 사업자는 지난해 약 630만 명으로 전년 대비 32만 명 늘어났습니다. 2013년 540명에서 4년 만에 100만 명가량 늘어난 건데요. 제조업의 구조 조정으로 퇴직당한 직장인들이 계속해서 자영업 전선에 뛰어들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경쟁은 더 격화됐고 경영은 더 어려워졌을 개연성이 큽니다. 한편 편의점 점주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8,530원으로 결정된 이후에 정부를 상대로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전국 편의점 가맹점주협회 측은 정부와 가맹본사, 편의점 사장들이 3대 4의 비율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나눠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소한 30% 정도 인건비 인상에 따른 고통 분담을 가맹본사에 요구하겠다는 겁니다. 경향신문은 가맹본사가 지난해 영업이익의 7%만 내놓으면 전체 가맹점주 최저임금 인상 부담 30%를 덜 수 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편의점 가맹본사는 여론의 추이를 주시하면서 일단 정부의 반응을 지켜보자는 입장입니다. 경향신문 보도 소개해드렸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박용만 회장이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대해 지지의 뜻을 밝혔습니다. 다만 정부의 직접적 분배 정책 강화 그리고 재정 지출 확대도 병행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법 절차에 따라 결정된 만큼 더는 언급하지 않겠다고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의 양극화 심화가 근본 배경이라고 말하며 정부 정책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는 중소기업 중앙회가 이의 신청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대비되고 있는데요. 다만 박용만 회장은 소상공인의 부담을 고려해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도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정부가 근로장려금 지원 확대를 담은 하반기 경제정책 운용 방안을 발표한 것에도 지지의 뜻을 밝힌 겁니다. 이상은 한겨레 보도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의료기기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의료기기 분야 규제 혁신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의료기기 규제 혁신 발표회에서 규제 완화를 통한 혁신 성장을 강조했습니다. 첨단 의료기기 발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시죠. 의사의 진료를 돕고 환자의 치료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개발된 의료기기들이 규제의 벽에 가로막혀 활용되지 못한다면, 또 무엇보다 절실한 환자들이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 그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규제이고 무엇을 위한 규제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랜 세월 의료기기의 사용을 기다려온 환우와 가족들을 더 깊이 좌절하게 한 기가 막힌 사례들도 있습니다. 물론 국민의 안전과 생명윤리에 대한 부분이라면 더욱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안전성이 확보되는 의료기기의 경우 보다 신속하게 시장에 진입하고 활용될 수 있도록 규제의 벽을 대폭 낮추고 시장 진입을 위한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청와대는 어제 행사는 규제 혁신을 통한 혁신 성장 실현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는데요. 규제의 사례를 집중 부각함으로써 다른 분야의 규제 완화도 유도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경향신문 보도 전해드렸습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박상용 특검보가 변호사 시절 수행했던 사건 소송 대리인에 계속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드루킹 특검법엔 특검보의 영리 업무 수행과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박상용 특검보는 신모 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관이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소송 대리인단에 이름을 올린 상태입니다. 하지만 드루킹 특검법 제8조 사항은 특별검사 등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고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상용 특검보는 특검보로 임명된 이후에도 재판부에 담당 변호사 철회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통상 특검보나 특별수사관 으로 임명된 변호사들은 기존에 맡고 있던 소송에서 사임계를 제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박상용 특검보는 특검보로 임명된 후 휴업 신고서를 제출해 재판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신모 전 정책관이 친구라서 변호사 비용도 거의 안 받다시피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경향신문 보도 소개해드렸습니다. 연예인 먹방으로 시작된 곱창 대란이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곱창 대란이 길어질수록 부산물 상인과 거래처, 식당 주인들은 오히려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MBC 나 혼자 산다에서 걸그룹 멤버가 대낮에 곱창구이를 즐기는 장면이 방송되자 이른바 곱창 대란이 시작됐습니다. 수요가 늘면 상인들은 대박을 꿈꾸기 마련이지만 곱창업계의 현실은 달랐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축산물 장터인 마장시장은 방송 이후 한 차례 전쟁을 겪었는데요. 한정된 곱창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식당 주인들의 쟁탈전이 벌어졌던 겁니다. 한 달 넘게 품귀 현상이 계속되자 부산물 상인과 거래처 식당 주인들은 긴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본래 여름은 축산업계 비수기인데요. 이번 열풍이 완전히 가라앉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일보 보도였습니다. 서울에 이어 광주와 부산까지 전국에서 기말고사 시험지 유출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부산의 특수목적고등학교 3학년 2명은 관리가 엉망인 학교 연구실에 허점을 노렸습니다. 지난 5월 나이가 많은 경비실 직원은 종이에 적힌 연구실 비밀번호가 잘 보이지 않자 한 학생에게 종이를 보여주며 비밀번호를 물어봤는데요. 그 자리에서 비밀번호를 외운 이 학생은 지난달 25일 다른 학생 1명과 함께 국어과목 연구실에 들어가 문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유유히 빠져나왔습니다. 사흘 뒤에는 정보과학 연구실에도 들어가 휴대전화로 정보과학 기말시험 문제지를 촬영했는데요. 완전 범죄로 끝날 것 같았던 두 학생의 범행은 실수로 발각됐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학생 2명이 학교 컴퓨터를 이용해 범행 관련 대화를 나눴는데 로그아웃을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던 겁니다. 한 교사가 우연히 이를 발견했고 학교는 학생들을 퇴학 처분했습니다. 한겨레 보도 소개해드렸습니다. 김영민 파이. 자유한국당 주호영. 저희들 기본 입장은 이것이 기본적으로 사고다. 교통사고다. 선거에서 폭망하고도 그들의 편치 않는 논리. 세월호 참사는 정부 책임이 아니다. 그저 교통사고일 뿐이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저는 세월호 사건을 처음부터 일관되게 해난사고라고 했습니다. 해난사고. 더 이상 정치에 이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자유한국당 안상수. 우리나라가 지금 세월호 같은 교통사고에도 5천억씩이나 지출하는 나라입니다. 하여간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박근혜 정부가 지지 않도록 당시 여당 새누리당은 그야말로 열의를 했는데 한편 박근혜 일당 그들은 참사 국면에게 대통령 책임론이 불거지지 않도록 언론을 통제했으니 KBS 38에서 40개 기자들 성명. 지난달 7일 KBS 보도본부 게시판에는 반성문 10개가 올라왔습니다. 세월호 침몰 참사 현장을 취재한 막내 기자들의 뼈아픈 자기 비판이었습니다. 우리는 현장에서 울렸던 울음과 우리를 불렀던 목소리에 귀를 닫았습니다. 매맞는 것이 두려워 실종자 가족들을 만나지 않고 기사를 썼습니다. 왜 우리 뉴스는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건가요? 왜 우리 뉴스는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건가요? 양승태 사법부는 정부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오지 않도록 판사 배정에도 신경을 쓴 정황.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이 만든 문건에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것도 있었습니다.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 지 불과 20일 만인 2014년 5월 5일 작성된 세월호 사건 관련 적정 관할법원 및 재판부 배당 방안. 그 옆에는 사법행정 남용 혐의가 비교적 가볍다는 뜻의 C등급이 매겨져 있습니다. 법원행정처가 세월호 사건 재판부 선정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법원행정처가 세월호 재판을 자신들의 통제 아래 두려는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는 대목입니다. 군 기무사는 구조를 회피한 책임에 대한 추궁을 막아보자는 취지였는지 알 수 없으나 세월호 인양 자체를 하지 말자는 보고서를 쓰기도. 특히 세월호를 수장하는 방안까지 제시했습니다. 청와대에 해상 추모공원 조성을 제안했다며 해외의 수장 사례까지 정리해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자신도 탄핵당한 상황에서 참사 당시 할 일 다 했다고 주장했는데 그날 저는 정상적으로 이 참사 이 사건이 이렇게 터졌다 하는 것을 보고받으면서 계속 그거를 체크를 하고 있었어요. 보고를 받아가면서. 온갖 노력을 다했건만 국가가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지고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앞서 정부는 보상금을 지급하려고 했지만 이번 소송을 냈던 피해자 유족들이 보상금 수령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참사의 책임이 국가에게 있다는 사실을 명백히 하고 이를 판결문으로 남기기 위해서 2년 10개월 동안 법정 다툼을 벌였습니다. 다만 법원은 국가의 책임을 묻는 근거에 대해선 구조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아 유죄가 확정된 김경일 전 목포해경 1, 2, 3정장의 판결만을 언급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국가안보실, 해경지휘부에 대해선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거나 희생자 사망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 박근혜가 이긴 것일까? 세월호 참사 며칠 후 대통령이던 박근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무책임과 부조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히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보면서 저뿐 아니라 국민들께서 경악과 분노로 가슴에 멍울이 지고 있습니다. 먼저 무엇보다
선장과 일부 승무원들의 행위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용납될 수 없는 살인과도 같은 행태였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국가안보실, 해경지휘부에 대해선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거나 희생자 사망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채순잔치, 가게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에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네,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알을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알을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알에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탈모인 여러분, 샴푸 살 땐 반드시 천연 99% 이상, pH 5.5, 피부 자극 1% 미만인지 확인하세요. 2, 3일에 머리 하나 더 빠지는 걸 우습게 보지만 2, 3년이면 정수리만 1000개 차이 납니다. 그렇지만 샴푸로 머리가 나진 않으니 이미 빠진 곳은 어쩌냐고요? 뿌리 깊은 샴푸 두피 영양제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상, 에이펙 최우수 기술상, 발모 촉진 조성물 특허 99%의 효과, 식약처 인증으로 부작용 없는 유일한 모낭 영양제. 가격도 세트로 구입하시면 두피 모발, 피부 개선까지 하루 330원. 뿌리 깊은 샴푸 쇼핑몰에서 기적의 사용 후기도 검색해보세요. 1566-7871. 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라고 하는 답정너. 아닌데. 답은 정치인데 너만 몰라. 이건데. 국민보좌관 김성회의 답정너. 무릎이 아파올 때 참으면 더 큰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혹시나 무릎이 시리거나 아프시다면 최과장을 찾아주시면 특별한 가격에 모시겠습니다. 010-2255-4489, 010-2255-4489번입니다. 무릎펜 역시 무릎펜. 네, 답정너로 이어갑니다. 더불어민주당 손예원 의원실 김성회 보좌관 만나겠습니다. 김 보좌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역사적인 판결이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국가 배상을 법원이 판결을 내렸죠. 지금까지 겪었던 수많은 고통에 대해서 이것이 아무런 도움이 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정식으로 재판을 통해서 국가의 책임을 지웠다는 점에서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것이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 아직도 밝혀야 할 감춰진 것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이제 세월호 가족들을 바라보는 이제 저희들 자신에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사실은 이제 문재인 정부의 탄생 이후에 이제 뭐 정부가 알아서 하겠지, 잘 하겠지, 박근혜처럼 방해하는 건 아니잖아라고 하면서 알게 모르게 좀 우리가 세월호 가족들과 멀어졌던 것이 아닌가라는 반성을 다시 한번 하게 되고요. 이 판결 자체는 결국은 국가,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정확히 밝힌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회가 시스템이 미비했고 이것은 단순히 무슨 박근혜였기 때문에 박근혜가 그날 아침에 늦잠 자고 보고를 받고도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고 헤맸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희생자들이 희생당한 것이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 그냥 대충 빨리빨리 하고 넘겼던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이 산적해 있었고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국정원의 의혹 그리고 이제 다른 여러 국가기관들의 이런 문제들 그리고 해경을 중심으로 해서 짬짬이를 해서 과적을 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아무런 점검이 되지 않았던 이 모든
하나의 무슨 어떤 문제를 딱 짚어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시스템 모두의 문제였고 우리 모두가 반성해야 했던 일이었고 그것이 이번에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드러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요. 예, 뭐 판결 자체는 굉장히 기쁘지만 또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너무나 상식적인 판단인데 아니 이거를 우리가 확인하려고 4년 동안이나 시간을 보냈나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이것이 상식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온 그런 자들의 그 회방, 은폐 이거에 또 우리가 소가리를 하기도 했었고 말이죠. 지나간 세월이 너무나 야속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재판부 판결문에도 나와 있지만 희생자들은 구체적인 상황을 알지 못한 채 선내에서 구조 세력을 기다리다가 사망에 이르렀고 세월호가 전도되기 시작한 시점부터 전복될 때까지 긴 시간 공포감에 시달리다 바닷물이 쏟아져 들어와 사망하면서 극심한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이것에 의해서 또 살아남은 자들이 받았어야 하는 고통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전 이 대목이 되게 더 마음이 아픕니다. 약 4년 이상 경과한 현재까지도 침몰 원인에 대한 책임 소재, 배상과 관련한 분쟁이 계속되는 점. 이게 도대체 얼마나 지난 얘기인데 아직도 이 문제를 저희가 해결을 못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뭐 물론 박근혜 시절에 잡아먹은 시간들, 초기의 중요한 순간들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것, 해양수산부가 박근혜 정부와 짬짬이 해서 이 유족들의 고통을 멀리한 채 제멋대로 진상조사 일을 방해해왔던 것, 이런 것들 아직 정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관련자들에 대해서 끝까지 찾아내고 엄중히 추궁해야 할 것이라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하여튼 이런 비극이 다시 생기지 않기 위해서라는 뭐 말을 할 필요도 없이 시스템을 바꾸는 것, 안전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조금씩 더 양보하고 손해볼 것을 각오하고 이것을 바꿔야 한다는 점에 모두 함께 해주셨으면 한다는 말씀과 세월호 가족들 잊지 말고 연대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요. 저 김성애 보좌관님도 사실 세월호 참사 이후에 이 일에 매달리다시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정청래 의원이 24일간 단식을 하면서 유족들의 고통과 함께 했고 그런 과정에서 또 저도 세월호 가족들과 함께 친해졌었고 그 뒤로도 뭐 저희가 이제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들 최대한 도우려고 노력했었고요. 예. 저는 또 어쨌거나 팟캐스트에 아는 사람들이 있다고 예를 들어서 김용민 PD님도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이시고 그래서 세월호 가족들이 뭔가를 좀 알리고 싶어 할 때 연결고리가 되었고 뭐 그런 점들을 조금씩 보탰습니다. 하지만 많이 그러셨어요. 많이. 아닙니다. 뭐 많이는 아니고요. 근데 하여튼 저 자신도 문재인 정부 탄생 이후로는 이제는 잘 되겠지라고 좀 마음 놓은 측면이 있었어서 그런 것이 좀 오늘은 부끄럽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그렇다면은 피고가 정부인데 정부가 항소할까요? 저는 뭐 이 문제에 대해서 항소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요. 이 정도에서 빨리 마무리 짓고 진행을 해야죠. 이것은 너무나도 관계가 명확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빨리빨리 정리를 하고 진상조사에 더 집중을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그래요. 정부가 항소를 한다는 거는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박근혜 정부였다면은 항소를 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이 와중에 양승태가 청와대하고 교감해가지고 저 2심 때 정영식이를 저 판사로 내세워서 엎어버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상고법원 좀 어떻게 점점점. 예전 뭐 항소하고 양승태가 나서서 판사들 팔 비틀고 법원행정처가 프레젠테이션해서 재판을 다 망쳐버렸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제 입으로 말을 하면서 정말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분하고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무섭네요. 중립을 지킬 수 없는 사법부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싶습니다. 아니 그러면 뒷감당 책임을 문재인 정부가 해야 되느냐라고 하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책임지고 뒷감당하라고 문재인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박근혜 혼자가 책임질 문제가 아니었고요. 구조적 문제였고 시스템 문제였고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구태와 안일 그리고 이 연결되어 있는 여러 세력들 뭐 그런 것들 떠나서 돈만 벌면 뭐 어떠냐라는 뭐 대충 하자 빨리빨리 하자라는 우리의 마음들이 함께 모아져서 일어난 재앙이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책임도 국가가 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분명해야 하는 이유는
정부가 이런 상황이 또 발생했을 때 우린 책임 없다. 그건 단순 교통사고였다라는 망언을 두 번 다시 못하게 하기 위한 후대의 교훈으로서 각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박근혜한테 하지만 책임을 더 물었으면 좋겠는데 이 감옥살이로 그치는 게 참 여간 좀 속이 쓰립니다. 그 외에 모든 실무자들과 모든 관련자들을 다 색출해서 처벌해야죠. 이것을 적폐 세력 적출의 피로감이니 뭐니 자꾸 보수 세력에서 이야기를 하지만 집에 모기가 있으면 모기를 다 잡을 때까지 저희가 잠을 잘 수가 있습니까? 모기한테 뜯기는데 모기장을 치든가 모기를 다 잡든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잠을 드는 것인데 지금의 적폐 세력을 몰아내는 일도 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이 다음 세대, 지금 뭐 자라나는 일이라고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각 부처에서 일하고 있는 20, 30대 공직자들이 이런 국장들이 빠져나가는 것을 보면서 다음번에 또 부당한 지시가 내려왔을 때 그것에 협조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발본색원해서 모든 공직자들이 부당한 명령을 따랐다가는 내가 나중에라도 꼭 처벌을 받는구나라는 마음이 들게 만드는 것, 전 이게 꼭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요. 이번 결과가 우리 공직사회에 또 정치권에 중요한 교훈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가져보게 됩니다. 다음 소식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기무사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 전시 개헌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 문건 의혹 특별수사단이 이제 드디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기무사만 조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무사 문건에 등장하는 부대들을 다 돌아다니면서 관련 문건을 수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갑여단에서 탱크 20대 뭐 이렇게 했으면 정말로 그 부대에서는 어떠한 작업을 해놨었는지 이런 명령이 내려왔을 때 뭐 실탄을 얼마를 싣고 어떻게 이동한다 이런 식의 이제 구체적인 계획들이 전 나와 있었을 것으로 보거든요. 예.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공감하고 있는 바대로 국민들을 지키자 이런 것이 아니라 친위 구제타의 의혹이 좀 많이 있는 것 아닙니까? 육사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조사가 필요한데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빠른 행보라서 잘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대통령이 직접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사안이기 때문에 전 빈틈없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봅니다. 예. 또 중요하게는 한민고 당시 국방부 장관, 또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 김관진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이 다 지금 민간인으로 나가 있기 때문에 군에 있는 수사 인력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검찰하고 적극적인 수사 공조를 좀 해서 저는 이 문제를 좀 잘 해결해 갔으면 좋겠고요. 네. 이것도 끝까지 어떤 자가 이러한 문건을 작성하라고 지시했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위에 황교안 대통령 직무대행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당시에는 직무 정치 상태였던 박근혜 대통령과도 교감을 했던 것인지 이런 것은 반드시 밝혀내야 하는 일입니다. 계엄령은 합동참모본부의 관할이지 기무사가 할 일이 아니거든요. 이런 기본적인 법 체계조차도 무시하고 기무사가 이런 작업을 했다는 것은 21세기에서도 군인들이 전면에 나서서 민간인 학살하는 대참극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질 수도 있다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전 정말 말 그대로 모골이 송연한 거죠. 예. 뒷목이 서늘해져 오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지고 밝혀야 합니다. 기계화 사단이 서울로 밀고 들어왔을 때 그 피해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끔찍하거든요. 이러한 계획을 세워서 박근혜를 보필하려고 했던 세력이 누군지도 전 반드시 밝혀내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교안까지는 수사를 해야 하고요. 정권 최고위층에 대해서 수사하지 않고 뭐 조현천 씨처럼 내가 다 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의 말만 믿고 그 사람까지만 수사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하겠죠. 또 조현천한테 수사할 때 야, 그럼 네가 다 덮어쓰는 거야. 네가 다 한 게 맞아? 라고 이렇게 또 집요하게 집념을 갖고 수사를 해야 옳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김종대 의원의 1인 부자진 실험이 계속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저도 뭐 타당의 의원의 이야기고 사실은 뭐 잘 해보겠다라는 의사의 표현이라서 웬만하면 또 보좌관 직접 연결되는 일에서 입을 다물고 있으려고 했는데
그 이후로도 인터뷰를 더 하면서 발언을 하고 있는 관계로 보좌관 입장에서 반박을 좀 해야 될 내용들이 생겨서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아, 그래요? 예. 지금 이제 국회에는 9명의 보좌진을 의원이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같은 경우에는 보통의 경우에는 들어오는 후원금으로 조성되는 정치자금으로 해서 지역 사무실을 얻고 지역 후원의 사무실을 담당하는 보통 이제 당원 관리하고 지역 관리를 하는 직원들을 두기도 하는데요. 예. 어떤 경우에는 국회에 있는 인력을 돌려서 사용을 하기도 하고 그건 뭐 당연하게 지역구 의원이니까 국회에서 뽑은 보좌진을 지역에도 쓰고 사무실을 쓰고 이런 것은 뭐 되게 당연한 일인데 문제는 김종대 의원이 비례대표라는 겁니다. 비례대표라는 것은 김종대 의원이 갖고 있는 국방에 대한 이런 해박한 지식 그리고 이 정책적 판단 능력을 맨 앞에 세워서 정의당에게 우리의 정당 지지율이 높아지면 김종대 같이 훌륭한 사람이 들어와서 국회의원으로서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라고 세일즈를 했던 거 아닙니까? 김종대 의원의 국방위원회에서의 업무 능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사람들이 투표를 한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이제 김종대 의원 하는 얘기는 보좌진의 근무처를 민생지역으로 바꿨다라는 거예요. 말이 민생지역이지 본인이 다음번에 출마할 충청도 청주 지역에 사람들 다 내려보낸 것이거든요. 그러면 비례대표 원래 뽑았을 때 취지에 이것이 맞는가? 라는 문제를 따져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예 보내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국회에서 일하는 보좌관들을 다 노는 사람인 것처럼 하고 지역에 내려가면 일을 하는 사람인 것처럼 하면서 국방의 전문적인 역할을 하라고 뽑아준 비례대표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수명의 보좌진들을 지역으로 내려보내서 지역에서 선거운동을 지금부터 하게 하는 게 정말 그렇게 떳떳한 일인지를 되묻고 싶고요. 게다가 어제 그 언론과 인터뷰를 한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의원이 서울에서 보좌 받는 게 다가 아니라 민생 현장이 가야 할 길이 아닌가 싶었다면서 서울에서 국회도 안 열리고 뺑뺑이 노는데 국회 사무실 청산하고 지역 주민 속으로 뛰어들겠다. 지역 재래시장 같은 곳에 사무실도 알아보고 있다고 말을 하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국회가 지금 본회의가 안 열리면 의원실의 보좌진들과 의원이 놉니까? 내년에 예산 어떻게 짤 것인지 또 올해 결산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민생 법안들은 또 어떻게 할 것인지를 연구하고 짜고 법안을 만들고 해서 정말 하루 24시간이 부족할 만큼 열심히들 일하고 있는 의원들과 보좌진들이 많이 있는데 그리고 보좌를 받는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사실 한 팀으로 일을 하는 거거든요. 의원 한 사람이 대표 선수로 뛰지만 그 밑에 있는 보좌진들이 함께 하지 않으면 의원이 빛을 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의원이 전반적으로 큰 방향을 정하고 그 방향에 맞춰서 세세한 자료들은 또 보좌진들이 구하기도 하는 것이고요. 그런 가운데서 서로 회의를 통해서 논리를 만들고 법안을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통과시키는 과정이 있는데 마치 국회 일이 본회의 때 출석해갖고 의석에 가서 앉아있는 것만 자기 일인 양 말하는 것은 전 정말 국회의원으로서 기본이 안 돼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의 일은 지역에서도 벌어지고요. 의원실에서도 일어나고 또 본회의장에서도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종합적으로 모여져서 의원의 의정 활동이 벌어지는 것인데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사무실에서 의원과 보좌진들이 뺑뺑이 놀고 있다? 어떻게 이런 저렴한 표현을 써서 다른 모든 국회의원들을 모독을 하는지 알 수가 없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국회 오셔서 사무실 들어가 보시면 압니다. 그 방에 그렇게 누워서 자고 있는 보좌관들이 정말 있는지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의원들이 어디 평상이라도 깔아놓고 놀고 있는지를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특정당을 겨냥해서 하는 말은 아닐까요? 본인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본인이 뺑뺑이 노는 꼴을 못 보게 있어서 사람들을 다 지역으로 내려보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국회가 열리지 않으면 뺑뺑이 노는 의원실이 어딘지 알려주시면 저도 이직을 하고 싶네요. 진짜 그런 방 가서 국회 안 열리면 뺑뺑이 놀고 국회 열리는 며칠 동안만 일을 할 수 있는 꿀 빠는 직장이 있다면 저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어디 있는지 좀 알려주시면 저도 한번 좀 옮겨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김성회 보좌관님이 많이 화가 나셨습니다. 일종의 전문직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의원들과 보좌관들에게 이런 식의 막말을 하시는 것은 전 다시 한번 좀 잘 생각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정의당에서도 만류하고 나섰다 이런 보도가 나오네요. 만류라는 것도 사실 웃기는 얘기인 건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너무 이상하거든요. 안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겐 그것이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고 김종대 의원이 다음번 청주에서 당선이 되기 위해서 정책 개발을 중단하고 지역에 내려가서 올인하겠다라는 얘기를 이런 식으로 정치 혐오로 풀어내는 것은 전 정말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비례대표면 비례대표답게 국방 관련된 정책을 생산하는 일을 중심으로 하고 그러면서 부업으로 지역 관리를 해야지 어떻게 지역 관리에 올인을 하고 국회는 혼자 운영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뭐 휴가 가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저 혼자 사무실에 남아있을 때가 있는데요. 몰려오는 전화 받는 것만으로도 제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워낙 많이 와서. 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이 업무를 나눠서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뭐 어떻게 다 처리하겠다는 것인지 국회 행정 업무 정치자금을 다루는 일들이 얼마나 전문적인 일인데 마치 하급직 여직원 혼자가 다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건 내가 금방 배워서 할 수 있어라는 이런 태도들 국회 전문직에 대한 저는 모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하루 이틀 배워서 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성현 보좌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허위 매물에서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더불어중고차. 더불어중고차는 직영정비소를 운영하여 판매부터 수리까지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카카오톡 검색창에 더불어중고차를 검색하시거나 1661-3363으로 전화주세요.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동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비타샵에서 만나요.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가 뉴스 속의 뉴스를 짚어드립니다. 정상근 기자의 오늘 미디어. 예전엔 모든 게 좋았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골반이 뒤틀리고 허리가 아프고 중요한 것은 당신의 자세입니다. 이젠 바디로직으로 몸을 조율해 보세요. 그저 속옷처럼 입기만 해도 척추 교정에 도움을 주는 바디로직. 검색창에 바디로직, 전화는 031-345-4550 031-345-4550번입니다. 네, 이제 오늘 미디어로 이어갑니다. 정상근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정 기자님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네, 먼저 2017년도 방송사업자 시청 점유율 결과가 발표가 돼서요. 예. 내용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사를 해서 발표하는 거예요. 이게 총 271개 방송사업자의 397개 채널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조사입니다. 예. 전 방송사의 1년 성적표라고 보시면 되고요. 1년에 한 번 발표되는 통계예요. 이게 퍼센테이지라서 그냥 전 국민의 몇 퍼센트가 본다 이런 게 아니라 TV를 본 시청자들이 한 100명이라고 가정을 하면 어느 방송사를 몇 명이 보는지, 그러니까 영토지도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방송사뿐만 아니라 종편 같은 경우에는 신문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신문의 영향력도 환산을 해서 시청 점유율에 합산을 시킵니다. 그래서 방송사가 여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모양인데, 재밌는 거는 방송사가 예를 들어서 1포인트를 얻을 때 신문사는 0.38포인트를 가져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일간 신문의 영향력이 방송의 0.38%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38%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성적표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위는 역시 KBS가 차지를 했어요. KBS 1TV가 전국 방방곡곡에 안 닿는 곳이 없고,
또 KBS는 1TV뿐만 아니라 2TV도 있으니까 가장 높았습니다. 이 KBS가 26.89%이고요. 예. 2위가 MBC인데요. MBC가 12.46%예요. 그리고 3위가 다름 아닌 CJ ENM입니다. TVN, Mnet, 올리브 막 이런 인기 채널들을 보유를 하고 있죠. 예. MBC가 12.46%인데 CJ가 11%예요. 그러니까 불과 1.46%포인트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4위는 어딜까 보면 4위가 JTBC입니다. JTBC와 중앙일보가 여론에 미치는 영향력이 9.45%를 기록을 했어요. 예. 그리고 5위가 TV조선이에요. TV조선의 성적이 생각보다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이게 8.88%이고요. 그리고 6위가 비로소 SBS가 나옵니다. 8.66%예요. 근데 SBS가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SBS는 수도권에서만 나오잖아요. 서울 지역 민영 방송이죠. 예, 예. 그러니까 지역에도 그 SBS의 뭐 런닝맨 같은 인기 프로그램들이 방송이 되긴 하는데 지역은 지역 민방으로 계산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SBS의 8.66%가 아주 나쁜 성적이라고는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7위가 채널A 플러스 동아일보입니다. 6.05%. 그리고 8위가 MBN 플러스 매일경제 5.21%. 9위가 이제 T캐스트라는 곳인데 여기가 2.97%고요. 예. 10위가 YTN 2.49%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성적을 거둔 건지가 좀 와닿지가 않으시죠? 그래서 과거와 좀 비교를 해보면은 이게 성적이 어떻게 나왔는가가 좀 명확하게 보여요. 네. 일단 첫 번째 이 과거랑 비교를 해보면 지상파의 시청 점유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특히 KBS와 MBC가 그런데요. KBS의 경우 2013년에는 31.9%였다고 해요. 예. 그런데 2017년에 26.89%가 나왔으니까 한 5% 가량이 떨어졌죠. 그리고 MBC도 2013년에는 16.78%였는데 2017년에 12.46%니까 이게 4%포인트 가량 떨어졌고요. 그리고 종편들도 하락을 했습니다. 2015년에 TV조선이 9.94%였어요. 2년 만에 8.88%로 떨어졌고요. 같은 기간 채널A는 6.68에서 6.05, MBN은 5.52에서 5.21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다 떨어지면 대체 어디가 오른 건가 싶은데 JTBC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JTBC가 2015년과 2016년에 한 7%대 정도가 나왔는데 2017년에는 9.453%까지 끌어올리면서 가장 높이 올린 방송사가 됐어요. 예, 예. 이 순위도 원래 6위에서 4위까지 치고 올라갔습니다. 예. 그리고 CJ ENM도 2016년에 10.98%였는데 아주 조금 올라서 2017년에는 11%로 나온 거죠. 예. 이런 성적표가 나왔는데 이게 성적표가 나오면은 후속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후속 조치가 어떻게 봐야 할까 좀 보면 무엇보다 이 종편과 그다음에 CJ 계열사들이 점점 지상파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좀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다면 이제는 이들을 이제 신규 시장 사업자로 보지 말고 지상파와 똑같은 규제와 제재가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닌가? 그렇죠. 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예. PD님은 아시겠지만 이 방송 사업자는 원래 규제를 받아야 하는 사업자잖아요. 그렇죠. 방송에서 쓰는 전파는 원래 이제 국민들의 것이고 공공재예요, 공공재. 예. 네네. 전파를 빌려주는 거고요. 전파를 쓰지 않는다라고 해도 지금 케이블로 들어가는 케이블망 그리고 IPTV로 들어가는 인터넷망 이거를 구축하는 데도 세금이 들어갔습니다. 때문에 이게 규제가 돼야 되고 지상파는 규제를 계속해서 받고 있는데 이 CJ나 종편들이 규제를 받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게 좀 불공평한 일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도 이 통계를 보고 비슷한 지적을 했는데 김석진 위원 같은 경우에는 CJ가 지상파보다 광고 매출도 크고 시청 점유율도 앞서는 현상이 지금 3년째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 정책은 이에 대응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고삼석 위원도 지상파의 독과점 구조가 붕괴된 뒤에도 지상파에 부과된
공적 책무는 달라지지 않은 반면에 종편이나 CJ ENM 계열 채널의 시청 점유율은 상승하고 있는데도 공적 책무는 강화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방통위 위원들이 이 사실을 잘 아시는 만큼 이제 좀 방통위가 나서서 특히나 이제 종편들의 특혜를 모두 환수를 하고 또 이제 받아야 할 제재와 또 규제를 모두 받도록 좀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아주 이 종합편성 채널이 그동안 누려왔던 이런 혜택들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재고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다음 소식은요? 네, 그 한겨레와 관련된 소식이 있어서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미디어스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한겨레가 지난 2014년에 롤링스토리라는 회사를 세운 적이 있어요. 예. 자회사인데 이 롤링스토리라는 회사가 웹툰 플랫폼이거든요. 근데 이게 설립 취지는 상당히 좀 좋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웹툰 작가 조합과 함께 업체를 운영을 하면서 우리 웹툰 작가들의 작품을 영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한겨레가 또 허핑턴 포스트랑 연결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허핑턴 포스트를 통해서 미국 독자들에게 선보이는 좀 그런 플랫폼이었어요. 예. 그런데 이 한겨레가 올해 여기서 손을 뗐습니다. 이게 좀 부실이 심했고 좀 문제도 많았다라고 해요. 그런데 방송 들으시는 날 기준으로 어제 보도된 미디어스 보도를 보면 한겨레가 롤링스토리를 운영할 당시에 문제가 될 만한 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라는 업체가 있거든요. 예. 이 업체로부터 한겨레가 롤링스토리를 만들 때 20억 원대의 투자를 받았어요. 그런데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라는 업체가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끌어모아가지고 사기를 친 업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로 인한 피해자가 427명이나 되고 피해액이 22억 5천만 원까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보여요. 이 밸류라는 업체가 벤처에 투자하겠다고 투자자를 모으는 업체인데다가 그때는 사기 행각이 걸리지도 않았고요. 롤링스토리뿐만 아니라 여러 벤처 사업들에 투자를 하겠다고 이렇게 저렇게 돈을 모으고 있는 좀 그런 업체였거든요. 그런데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가 롤링스토리에 돈을 보낸 시점이 롤링스토리를 위해 따로 만든 투자조합의 투자금을 모금하기 이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 그래서 앞서 모은 자금을 한겨레에 보냈는데, 그래서 한겨레 입장에서는 이 돈이 그냥 저 회사의 돈인 거지, 저 회사가 여기에 투자하겠다고 투자자들을 모으고 있는 사실을 몰랐을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밸류가 사기 업체로 특정되기 이전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이후부터가 시작이 됩니다. 예. 롤링스토리가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라는 업체가 이 사기 행각으로 구속이 됐어요. 이 업체 대표가요. 예. 그런데 이 롤링스토리가 밸류로부터 추가 투자금을 그 이후에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2억 5천만 원 정도를 받았는데 이게 한겨레가 이거를 몰랐을까라는 점에 있어서는 좀 의아한 대목이에요. 예. 왜냐면은 언론사 정보가 어디보다도 빠른 정보기도 하고 또 한겨레도 이제 검찰에 출입 기자들이 있을 테니까 예. 검찰에서 밸류 대표를 구속한 것도 아마 알았을 테고 또 다른 매체에도 기사가 났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검찰이 밸류를 이제 공식적으로 불법 투자업체로 언론에 공표를 한 시기가 2005년 11월 26일이었는데 예. 그 이후로 그러니까 2018년 3월에 한겨레가 롤링스토리 경영이 악화되면서 이 사업에서 손을 떼면서 대표이사직을 밸류 측에 넘겨버려요. 그러니까 검찰이 이 밸류를 불법 투자업체로 찝지 않았습니까? 예. 그 밸류의 대표이사직을 넘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한겨레는 밸류가 요청을 했다고 하고 한겨레가 승인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처음 투자받았을 때는 몰랐을 수가 있는데 이후에 불법 행각이 드러난 이후에도 추가 투자를 받는다거나 더 나아가서 경영권까지 넘겼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이 밸류 측 CEO는 이 롤링스토리 경영을 맡아서 아직도 한겨레의 이름을 내걸고 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 밸류 대표가 구속이 됐지만 밸류는 계속 운영되고 있고 그래서 정상 기업이라고 판단한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거에 대한 좀 한겨레의 명확한 해명이 필요해 보이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겨레 관계자는 이 미디어스와의 인터뷰에서 롤링스토리가 문제가 많았고 부실이 심해서 정리를 한 것이고 밸류의 사기 행각에 대해서는
전임 경영진에서 별 문제 없는 것처럼 얘기해서 잘 몰랐다라고 밝혔는데요. 예. 더 이상 머물면 손실이 나올 것 같아서 그래서 뭐 롤링스토리에서 빠졌다 뭐 이렇게 답변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게 불법인 걸 알면서도 한겨레가 뭐 추가 투자금을 받았던 건지 또 경영권을 넘긴 건지 아니면 이 전임 경영진이 뭐 이 사실을 다 숨기고 인수인계를 안 했던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한 해명이 좀 필요해 보인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하여간 한겨레가 바람 잘 날이 없네요. 이런 시끄러움이 생산적인 시끄러움인지도 의문이고요. 자, 정상근 기자님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팥빙수의 기원은 멀리 기원전 30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중국 사람들이 처음 먹기 시작했는데요. 눈이나 얼음에 꿀과 과일즙을 섞어서 빙수를 먹었습니다. 이보다 훨씬 뒤인 기원전 300년경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페르시아를 점령할 때 만들어 먹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높은 산에 쌓인 눈에 꿀과 과일즙 등을 넣어 먹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어땠을까? 우리나라에도 조선시대에 서빙고의 얼음을 관원들에게 나누어 주자 이것을 잘게 부수어 화채 등을 만들어 먹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윤종신의 팥빙수 일부 들어보시죠. 밥 넣고 푹 끓인다. 설탕은 은근한 불 서서히 졸인다 졸인다. 빙수용 미생얼음 냉동실 안에 꽁꽁 단단히 얼린다 얼린다. 푸르츠 칵테일에 국물은 따라내고 과일만 건진다 건진다. 체리는 꼭지체리 체리는 꼭지체리 깨끗이 씻는다 씻는다. 팥빙수 팥빙수 난 좋아 열나 좋아야 팥빙수 여름엔 왔다야. 빙수기 얼음 넣고 밑에는 예쁜 그릇 얼음이 갈린다 갈린다. 얼음에 파 던지고 푸르츠 칵테일에 체리로 장식해 장식해. 팥빙수 팥빙수 난 좋아 열나 좋아야 팥빙수 팥빙수 여름엔 이게 왔다야. 주의사항 팥 졸일 때 설탕은 충분히 찰떡 젤리 크림 연유 빠지면 섭섭해. 이전에 상상할 수도 없었던 새로운 국면이 조선 대지의 지축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민족의 역사가 제 궤도에 올라서서 달리게 시작한다고 하는 느낌이군요. 문익환이 가르쳤고 도울이 배웠던 학교,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꿈을 현실로 살아간 선구자를 양성하는 한신신학은 촛불혁명과 한반도 종전선언 이후의 세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신신학을 통해 세계의 신학을 깊이 연구하고 더 나아가 시대의 예언자의 길을 걷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새 시대는 문익환 씨의 힘으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모인 여러분들의 힘으로 열리는 거예요.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홈페이지나 02-2125-0108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문익환 목사님은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큰 정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늦봄 문익환 목사 탄생 100주년.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위해
11년 4개월간 옥고를 마다하지 않은 행동하는 양심.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 또 문익환 목사님 덕분이 아주 큽니다. 그가 24년 동안 살았던 서울 강북구 인수복로 통일의 집이 6월 1일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으로 거듭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북적북적 이렇게 했던 공간이라 아버지한테만 아니라 우리 모두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통일의 역사를 기억하며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 기념사업 추진위원으로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단지 어떤 유가족들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자세한 안내는 포털 사이트에서 문익환 통일의 집을 입력해 주세요.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패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김용민.com 자유 게시판에 올라온 사연 일부 만나보겠습니다. 낭만낭성님, 이완배 기자님 코너는 마치 강의를 듣는 기분으로 듣고 있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좋으시죠? 많은 애청 바라겠습니다. 또한 많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름신발님, 정선태 교수님이 짚어주신 구지가와 수로왕 부인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남녀가 서로 이해하려는 자세가 정말 중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2018년 7월 20일 금요일 김용민 브리핑 모두 마칩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